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7월 19일 수요일이고요. 날씨 궁금합니다. 박소영 기상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상암동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비가 그치고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텐데요. 오늘 서울은 한낮에 어제보다 6도가량이나 올라서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오늘은 찜통더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날씨 어떤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그동안 내린 비로 대기 중에 수증기가 풍부해졌는데요. 현재 중부 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매우 짙은 안개가 껴 있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맑고 남부지방은 흐린 가운데 아침까지 남부와 제주에는 약한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또 오후 한때 내륙을 중심으로는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지날 수 있는데요. 5에서 20mm로 작은 우산을 하나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은 22.9도, 대전은 22.7도, 대구는 22.9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살펴볼 텐데요. 서울은 33도, 광주와 대구는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습도가 높아서 체감 더위는 더 심하겠습니다. 주 후반 장맛비가 소강 상태에 드는 사이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고요. 주말에는 다시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십시오. 네, 오늘의 첫 번째 이슈는 만기 직전 찾은 30억 로또 당첨금입니다. 두 분께서는 로또 30억 원에 당첨된다고 하면 네. 어떻게 하시겠어요? 야, 조용히 있어야지. 조용히. 네. 일단은 조용히 있어요. 자랑하면 안 되죠? 네. 저는 일단 월요일이 오는 날까지, 은행이 문을 여는 날까지 네. 너무너무 긴장을 할 것 같아요. 초조해서 빨리 네. 타고 싶어서. 네. 그렇죠. 예,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1년 가까이 주인을 찾지 못한 30억 원 로또 당첨자가 지급기한 막판에 나타나서 당첨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에 따르면 이게 지난해 7월 16일에 추첨을 한 복권이거든요. 오. 1024회차 로또 복권 1등 당첨자 1명이 당첨금 30억 2,032만 원을 수령 만료일인 이달 17일을 넘기지 않고 찾아갔다고 합니다. 1등 당첨자는 이때 당시에 8명이었습니다. 그런데 7명은 다 찾아가는 동안 이 한 명이 감감무소식이었던 거죠. 그 사람은 바로 경기 시흥시 월곶 중앙에 위치한 복권 판매점에서 로또를 사고 자동으로 구매했던 당첨자였는데요. 지금 만기일인 1년이 가까워져 옴에도 불구하고 계속 찾아가지 않아서 이 동행복권 측에서 만기 한 달 남은 시점인 지난달에 보도자료를 대대적으로 내보냅니다. 미수령 해갔으니 꼭 받아가라 이렇게 사실을 알렸고 약 1년 만에서야 주인이 나타나 돈을 수령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분은 돈을 찾아갔지만 궁금한 게 만약에 이제 만기일이 지나게 되면 이 당첨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못 받습니다. 예, 그러니까 날짜를 꼭 잘 지켜야 되는 이유이기도 네. 한데요. 당첨자는 전혀 받을 수 없고요. 이 돈은 그럼 어디로 가느냐?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서 국고로 전액 귀속됩니다. 이 복권기금은 저소득층 주거 안정 지원 사업, 소외계층 복지 사업, 장학 사업 등등 이런 공익 사업 지원에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앞서 1017회의 경우에는 실제로 1등 당첨금 35억 원의 주인이 끝끝내 나타나지 않아서 국고로 귀속된 바 있습니다. 네, 우리 회식하고 재미삼아서 복권 사서 그게 어디 있는지도 모른 채로 맞아요. 그냥 버려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제 돈이 거기 들어가 있을 거야. 언제 한번 됐었을 수도 있어. 아니, 찾았어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누구나 한 번쯤 로또 당첨의 꿈을 꿔보잖아요. 근데 이걸 이용해서 또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있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로 마칠 수 있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또 의구심도 들고 호기심도 드는 건 사실인데요. 이 로또 번호를 예측해준다고 속여서 무려 10억 원대 회비를 가로챈 일당이 와. 적발됐습니다. 네. 어제 경찰에 따르면 인천 남동경찰서는 사기와 범죄단체 조직 등의 혐의로 로또 번호 예측 사이트 운영자 30대 A씨를 구속하고 직원 3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A씨 등은 2021년 2월부터 지난 5월까지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 200여 명으로부터 모두 11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로또 1등을 꿈이 아닌 현실로 만들어주겠다라고 홍보를 하면서 가입비를 받고 또 기한 내에 당첨되지 않을 경우에는 환불해주겠다 이렇게 약속까지 했는데요. 그러면서 본인들이 제공하는 숫자는 인공지능 기반의 알고리즘이나 엄선된 분석 시스템으로 산출한 값이다라고 소개를 하면서 마치 되게 첨단 분석기 시스템으로 산출한 값으로 그 예측 번호를 추출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이 주장하는 기기는 전혀 사용이 되지 않았고요. 또 번호도 과학적 근거 없이 무작위로 만드는 방식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들은 적게는 7만 7천 원. 그런데 많게는 1,200만 원까지도 내고 서비스에 가입을 했고 그러나 실제로 등수에 당첨되는 일은 없었고요. 가입비도 또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이, 로또 번호 예측이 가능하면 그 사람들이 하지. 그러니까. 그걸 뭐 누구한테 알려주겠어요. 자기가 당첨이 되면 되는 거지. 네. 가벼운 마음으로 하시고 당첨이 되면 무지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데 현혹되지 마시고요. 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다음 이슈는 비양심적인 빌런 등장입니다. 요즘 주차장 자리 찾기 정말 힘들죠. 얌체 같은 주차장 자리맡기 행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주차장 빈자리를 종이 상자로 맡아둔 운전자가 등장을 했는데요. 한 익명의 누리꾼이 그 당시의 모습과 그런 사진, 영상을 올리면서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주차장 빈자리 한 곳에 차를 대보려고 가니까 네. 떡하니 종이 상자가 놓여 있었는데 이 상자에 글귀가 쓰여 있었어요. 아들이랑 밥 먹으러 가니 다른 곳에 주차하라. 이런 글이 적혀 있던 겁니다. 네. 네, 황당하시죠. 네. 예, 이 일을 발견한 이 운전자와 동승자는 정말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동영상 속 두 사람은 뭐냐 저거 양심 없다, 진상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 해당 운전자가 좀 화를 참지 못하고 차에서 내려서 이런 건 혼내줘야 돼 라면서 종이 상자를 발로 걷어차는 모습까지 영상에 담겨 있습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아들이 뭘 배우겠냐, 내 차에 해코지할 것 같다 등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공용주차장에 자리를 맡는 사람들의 행태가 잇따라 논란이 되고 있는데 한 백화점에서는 또 뭐 가방으로 주차 자리를 맡아놓고 그런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시민들 사이에서는 이젠 차라리 그냥 법으로 좀 정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뭐 주차장 자리맡기와 같은 이런 비양심적인 행동들이 이제 좀 낯설지 않다는 이 부분도 굉장히 씁쓸합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요, 주차장과 같은 이 공용 공간은 아니지만 한 펜션 주인의 뻔뻔함 때문에 참 많은 분들이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논란이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충남 지역 집중호우로 예약했던 펜션에 갈 수 없게 되자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지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충남 공주의 한 펜션을 예약한 손님 B 씨인데요. 기상 악화를 염려해서 펜션 주인에게 전날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펜션 주인은 당일에 천재지변으로 못 오면 그때 환불해주겠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약한 날짜인 지난 15일에 이날 충청 지역 폭우가 굉장히 심각했죠. 공주 지역에도 재난 문자가 10통 이상 수신됐고 홍수 경보, 침수로 인한 주민 대피, 그리고 주요 다리 등이 통제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B 씨가 펜션 주인에게 다시 전화를 겁니다. 그래서 환불해달라고 했는데 주인은 여기까지 오는 길은 막힌 데가 없으니까 환불해 줄 수 없다. 괜찮다. 와라. 이렇게 한 겁니다. 이제 B 씨는 그래서 법을 얘기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소비자보호원 기준으로 당일 천재지변 사유로 전액 환급 가능하다. 법적으로 알아보겠다라고 반박을 했지만 주인은 요지부동이었고요. 오히려 천재지변 말씀하시는데 이 정부에서 보내는 문자는 안전에 유의하라는 문자다.
라면서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B 씨는 재난 문자가 10개 이상 왔는데 이게 천재지변이 아니면 무엇이 천재지변이냐 라면서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우리가 다 알죠. 그때 비 많이 내려서 네. 큰 사고도 나고 이랬는데 그런 폭우로 인해서 못 간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환불이 안 되는 거예요? 규정상으로는 가능합니다. 이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르면 호우, 대설, 태풍 등의 이유로 숙박, 오토캠핑장 시설 예약을 취소할 경우에는 전액 환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 환불을 놓고 항상 그 소비자와 업주 간의 갈등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예, 온다고 해놓고 안 오면 업주 입장에선 참 답답할 노릇일 네, 텐데. 근데 이렇게 천재지변에 준하는 폭우를 뚫고 내가 간다? 그것도 또 생각해 볼 문제이기도 하고 참 어떤 게 어떻게 되는 건지. 그죠? 네. 예. 궁금하네. 나중에 어떻게 처리가 될지. 자, 다음 이슈 전해 주시죠. 네, 세 번째 이슈는 실수로 켜진 소아중환자실 영상입니다. 소아중환자실에 입원한 아이를 마음을 다해 돌보는 간호사의 모습이 공개돼서 우리 사회에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소아 간이식 수술을 받은 생후 21개월 아이의 엄마가 있는데요. 지난 14일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서 아이가 지난해 11월에 간 이식 수술을 마치고 소아중환자실로 옮겨졌다고 밝혔습니다. 참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애가 타들어갔겠어요. 그렇지만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면회가 불가능했고요. 이번 한 달이 지나고 나서야 그나마 이제 좀 짧은 면회가 가능했다고 합니다. 너무 보고 싶은 마음에 휴대전화 공기계를 담당 간호사에게 전달을 해서 영상 통화로 이제 간호사분들이 아이를 잠깐 보여주긴 했는데 그마저도 이제 아이가 엄마 얼굴을 보면 너무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이제 포기를 하고 그냥 사진과 동영상을 조금씩 받아보는 게 전부였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휴대전화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베이비캠 어플 알림이 울린 겁니다. 요즘에 그 왜 집에 홈캠, 강아지를 보거나 아이 보거나 할 때 홈캠 많이 달아두시잖아요. 네. 그래서 병실에 있는 아이를 가끔이라도 보기 위해서 전달을 했던 그 휴대전화 공기계에 깔려있던 이 어플이, 베이비캠 어플이 실수로 켜져서 카메라가 활성화되면서 그 상황이 고스란히 이제 전송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알림을 보고 이 엄마가 홀린 듯이 앱을 켰는데 화면 속에 아이가 보인 거죠. 얼떨떨한 와중에 아이 모습을 그래도 간직하고 싶어서 일단 녹화를 했다는 설명입니다. 그리고 무심결에 보던 엄마는 들려오는 그 간호사의 목소리에 왈칵 눈물을 쏟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네,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어머니가 눈물을 네. 왈칵 쏟게 됐을까요? 이 화면 속 간호사가 정말 다정한 목소리로 아이 이름을 부르면서 엄마랑 아빠랑 빨리 나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대. 너무 진짜 귀엽다. 이러면서 사랑이 가득 넘치는 목소리로 아이에게 말을 건네주고 있었던 겁니다. 이 아이 엄마는 영상을 수도 없이 돌려보면서 참 많이도 울었다라고 하는데요. 평소에도 간호사분이 워낙 다정하셨나 봐요. 이날 찍힌 영상이 아니더라도 이미 정성스럽고 따뜻한 손길에 의료진에게 감사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딸아이의 머리카락이 계속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묶어주신 거죠. 계속 다양한 모습으로. 그리고 테이프도 그냥 붙여도 되는 걸 하트 모양으로 오려서 붙여줬고요. 아이 사진이 담겨있는 액자, 또 영상 속의 사랑 가득한 목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물론 사회 어딘가에서는 의료진의 아동학대나 의료사기 은폐 등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 본인도 평범한 아기 엄마로서 이런 일들의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라면서도 동시에 대다수의 존경스러운 의료진들이 고통받는 작은 생명들을 위해서 굳건한 사명감으로 몸을 갈아 넣어가며 일해주는 귀하고 훌륭한 모습에 감사드리고 싶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저도 참 감사드립니다. 네. 저분이 무슨 상을 바라고 저러지는 않았을 테지만 그럼요. 네. 상벌이 분명해야 돼요. 이게 잘못하는 게 있으면 벌이 분명해야 되고 저렇게 잘하시는 분이 있으면 상이 분명해야 됩니다. 네. 얼마나 고맙습니까, 정말.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겠죠. 네. 어머니 입장에서. 저희 보면. 마음도 그죠? 따뜻해집니다. 이렇게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의료진이 많다는 거, 그것도 또 우리가
이 아침에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네. 오늘 고맙습니다.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한 주간의 핫한 연예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연예 라이브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반가운 세 분과 함께합니다.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연예계 팩트사냥꾼 홍정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칭 특종 여신 미남 전문 기자 최정아입니다. 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발빠른 연예계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인 홍규입니다. 네, 세 분 반갑습니다. 오늘 연예 라이브 첫 번째 주제는 뭐예요? 연예 라이브 첫 번째 소식은 팬들 이름으로 2억 원 기부한 임영웅입니다. 전국적으로 집중호우 피해가 심각한 가운데 임영웅 씨는 수해 피해 지원 성금으로 소속사와 함께 2억 원을 기부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많은 스타들이 기부 행렬에 동참하며 선한 영향력을 이어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참 좋은 말이에요. 선한 영향력. 네. 네, 임영웅 씨가 이번에 또 보여줬어요. 네, 맞습니다. 임영웅 씨를 보면요. 받은 대로 돌려준다. 아니, 받은 것보다 더 돌려준다라는 이야기가 떠오르는 사람인데요. 이번 폭우를 입으신 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싶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이름도 아닙니다. 이 팬클럽 영웅시대 이름으로 소속사와 함께 각 1억 원씩 총 2억 원의 이 거액을 기부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번에 기부한 것까지 포함하면 임영웅 씨의 기부 누적 금액이 10억 원이 넘는다 그래요. 참 대단하죠. 이 12억 원인데 12억 원도 너무 놀랍지만 지금 임영웅 씨가 이렇게 본격적으로 기부하기 시작한, 말하자면 유명해지기 시작한 걸로 치면 만 3년이 안 됐거든요. 그 사이에 12억 원이에요. 2021년에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이제 진 받고 나서 그때부터 생일마다 이제 또 팬들과 함께 기부를 했는데 올해도 2억 원 기부했어요. 그리고 지난해 3월에는 대형 산불로 피해 입은 분들 도와주겠다고 요때도 또 1억 원 기부했었고요. 그리고 또 지난해 12월에는 한 해 동안 너무 많은 사랑 주셔서 감사해요 하면서 또 2억 원을 냈고 요렇게 합해보니까 벌써 12억 원이랍니다. 네, 임영웅 씨만큼이나 이웃 사랑에 동참하는, 나눔에 동참하는 스타들이 많죠. 네, 꾸준하게 기부하는 스타들도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이렇게 누군가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홍반장처럼 딱 등장하는 연예계의 대표적인 남녀 스타가 있는데요. 바로 방송인 유재석 씨, 배우 신민아 씨입니다. 유재석 씨 이야기부터 먼저 해볼까 하는데요. 유재석 씨라고 하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유재석 씨가 막 명품을 휘감고 입는다거나 아니면은 뭐랄까요, 뭐 엄청 고가품을 하고 있는, 사치품을 하고 있는 모습을 크게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검소한 생활을 하고 있는 유재석 씨, 유일하게 아끼지 않는 것이 바로 기부인데요. 유재석 씨가 이번에도 수재민을 돕기 위해서 1억 원을 전달했습니다. 유재석 씨 같은 경우에는 조용하게 선행을 베풀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팬들의 지지가 더 높은 것 같은데요. 이런 선행이 본격적으로 알려진 것이 2014년부터였습니다. 2014년도에 세월호 참사 때부터였죠. 그리고 이후 태풍, 그리고 수해, 산불, 지진 등 각종 나라의 재난이 발생을 할 때마다 정말 우리의 피해 이웃들의 마음을 응원하고 또 굉장히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기부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큰 돈을 기부를 하는 것도 너무너무 대단하지만 말씀 주신 것처럼 꾸준한 기부가 저는 더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유재석 씨의 경우에는 2017년도에 알려진 게 정말 화제를 모은 게 무려 10년 동안이나 독거노인을 위해서 남몰래 기부했다라는 사실이 당시에 알려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계속해서 기부를 하고 있는 스타였다라는 거죠. 꾸준히 기부금을 전달한 유재석 씨의 누적 기부 금액 무려 3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유재석 씨만큼이나 꾸준히 또 그 이상의 금액, 비슷한 금액, 엄청 또 많은 금액을 기부하는 스타가 바로 신민아 씨예요. 2015년부터 해마다 기본으로 1억 원씩을 기부하면서 또 이런 재난이 발생하면 또 그런 분들 돕겠다고 또 그때그때 기부하고 이렇게 해서 2019년에는 대통령 표창 받기도 했거든요. 그럼 누적 금액 얼마냐? 이게 금액이 중요한 건 최 기자 얘기 따나 말 이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무려 33억 원.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연예인 가운데 가장 많은 돈은 번 사람이 신민아 씨는 아닐 거거든요. 그런데 33억이다. 와, 정말 저는 대단히 칭찬드리고 싶고요. 네. 뭐 오늘 언급하지 못했지만 또 많은 스타 연예인 분들이 하루빨리 이 재난을 당한 분들이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면서 기부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참 고마운 마음입니다. 자, 두 번째 연예 소식 알아봅니다. 연예라이브 두 번째 소식은 용산으로 이사간 이상민입니다. 18년 만에 69억 원의 빚을 청산한 이상민 씨가 새로 이사한 용산 집의 월세가 공개되자 대중들의 시선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용산으로 이사했다. 근데 그게 본인 집은 아니다. 네, 그렇습니다. 69억 원의 빚을 거의 20년 정도의 시간에 걸쳐서 이상민 씨가 드디어 갚았는데요. 최근에 그 이상민 씨가 방송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나는 집 못 산다. 나는 집을 만약에 가지게 되면 지을 거다. 집을 지어서 살 거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고 하거든요. 매매로 그 용산의 집을 또 만든 줄 알았더니 이게 뭐 또 알아보니까 월세 집이다라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한 매체 보도에 의하면요. 보증금 없이 월세 560만 원의 계약을 맺고 입주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전달이 됐죠. 네, 일단 월세가 560만 원이다. 이것만 해도 좀 놀랍거든요. 근데 보증금이 없는 월세예요? 뭐 여기가 이 용산이 주변에 외국인 거주도 많고 연예인도 많이 살아서 이렇게 보증금 없는 월세 이게 특별한 경우, 특혜는 아니고 많이 있는 경우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월세에 보증금이 있어요. 혹시라도 월세가 밀리면 이 집주인이 그 손해보전하기 위해서 보증금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560이지만 막 금세 막 두 달, 세 달 밀리면 너무 큰 돈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신 한 1년치, 2년치를 한꺼번에 받는다고 그래요. 와, 560만 원 곱하기 12, 24 해보니까 또 억소리가 나는데 자, 그럼 이상민 씨 집은 몇 평일까요? 51평의 월세를 얻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현재 매매가가 좀 이렇게 요즘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18억 2,500만 원이라고 하는데 요 매매가 대비 560만 원의 월세가 뭐 너무 뭐 저렴한 거냐 많은 거냐 또 이 계산을 해보니 이게 지금 금리 대비 한 3.6% 좀 넘는 요 정도 수준 말하자면은 뭐 적정한 정도의 그런 어떤 월세 책정이다. 이게 왜냐하면 렌트홈 저도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까 한 3.5% 권장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비슷한 수준이더라고요. 네. 이게 뭐 보증금 없는 대신에 2년치 월세를 낸다. 이게 이제 전문 용어로 깔세 뭐 이런 건데 그 월세 560만 원? 네. 이렇게 내고 사는 거예요? 일단 이 최측근의 말에 따르면 아마 아닐 것이다라는 이 입장을 조심스럽게 냈습니다. 월세는 일단 맞다고 해요. 월세는 맞는데 무보증금인지는 내가 잘 모르겠다. 근데 아마 월세 560은 아닐 거다. 보증금의 월세를 맞춰서 들어갔을 것이다라고 조심스럽게 입장을 전했거든요. 근데 저도 여기에 약간 한 표를 던지는 게 이상민 씨가 전에도 용산 집에 살 때 네. 이 지인 집에 2분의 1 하우스 뭐 이래가지고 집을 또 나눠서 또 그 네. 안에 들어간 적이 있어요. 사실 이번에도 아마 보증금 부분이라던가 굉장히 좀 합리적으로 계산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보증금이나 월세를 가지고 뭔가 이상민 씨를 비난하는 건 뭐 보시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좀 가혹할 수도 있겠는데요. 이 고가의 월세 아파트를 산다는 이유만으로 뭔가 비난을 받는다. 이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560만 원 너무 커서 뭐 웬만한 사람들 한 달 월급 아이, 그럼요. 이상, 생활비 네. 이상이다 보니까 근데 그냥 사는 데다 그 돈을 써 물론 상대적 박탈감 느끼시는 것도 또 이해가 되는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18년 동안 궁상 떨면서 빚 다 갚았어요. 근데 이제는 너 잘했다 하면서 좀 본인한테 선물을 준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도 해 보고요. 이 이제 무엇보다 이 2016년에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내가 이거 빚 갚는 데 있어서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우울한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울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채권자분들한테 열심히 사는 모습
보여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저는 뭐 이거는 본인의 다짐이라 치고 조금 그래도 이상민 씨가 박수 받을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은 이 빚이 사실은 이게 법인 자금에 따른 이게 채권 금액이었거든요. 이 69억 원이.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뭐 법인을 아예 없앤다든가 아니면은 법인 파산, 개인 파산 뭐 이런 거 신청해서 법적 도움으로 금액을 감면하거나 좀 이런 방법이 있었지만 그래도 연예인이다. 나 이상민이다 하면서 열심히 다 갚았다는 거. 칭찬할 건 또 우리가 칭찬해야 됩니다. 어쨌든 18년 동안 쉼 없이 방송 활동을 꾸준히 해오고 있어요. 그게 일이니까. 네. 그런데 방송 쪽에 종사하는 분들은 알겠지만 방송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꾸준히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뭐예요? 일단 유일한 취미가 이 신발과 옷 수집인 이상민 씨가요. 한 방송에서 신발은 내가 방송을 굉장히 열심히 할 수 있는 유일한 원동력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제가 실제로 이상민 씨랑 방송을 같이 해봤더니요. 이상민 씨가 이 신발 그리고 옷을 살아가는 그 원동력으로 정말 생각을 한다라고 제가 느낀 게 일단 스타일리스트 비용 아끼고요. 샵 가는 비용을 아껴요. 그래서 헤어도 본인이 스스로 하고 메이크업도 스스로 하는데 그래서 한 번은 녹화장에 왔는데 얼굴이요. 저보다 더 하얀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 스스로 메이크업을 했는데 하얗게 화장을 하고 와가지고 물어봤더니 얼마 전에 파운데이션을 잘못 사가지고 너무 하얀 걸 샀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일상에서의 생활의 모든 금액을 굉장히 아끼고 있다. 그러니까 인건비를 한 2명 정도의 인건비를 아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신발과 옷 같은 경우에는 그럼 이거 사면은 압수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신발과 옷 같은 경우에는 이 압수 품목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제가 한 방송을 통해서 봤었는데요. 이상민 씨가 모은 그 신발 굉장하더라고요. 정말 네. 깜짝 놀랐습니다. 굉장하죠. 2018년에 220켤레라고 했는데 3년 지나서 400켤레더라고요. 그러면 3년 동안 180켤레가 늘었어요. 1년이 52주. 제가 곱하기 해보니까 일주일에 한 개 이상 샀다. 요렇게 계산이 되더라고요. 네. 그럼 이번 논란은 왜 생긴 겁니까? 네, 이 부분은 사실 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는 게 이상민 씨가 일단 현실적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현실적인 지금벌이에서 살 수 있는 거주할 수 있는 능력에 집에 거주하고 있다라고 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제 대중 정서상 궁상민이라고 했잖아. 지금까지 뭔가 지질이 궁상 이런 이미지로 사랑받았잖아. 근데 이렇게 좋은 집에 산다고? 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빚을 다 갚았으니 이상민 씨 아마도 예능 프로그램에서 새로운 이제 빚을 다 갚아나가고 새싹으로서 뭔가 새로운 예능 캐릭터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시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연애 소식 전해주시죠. 연애라이브 세 번째 소식은 2년 전 불륜설 해명에 나선 추자현, 우효광 부부입니다. 2년 전 불륜설에 휩싸이며 논란이 중심에 섰던 추자현 씨의 남편 우효광 씨가 2년 만에 불륜설을 직접 해명하며 정면 돌파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네, 추자현 씨의 남편 우효광 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사랑꾼 이미지가 있었어요. 그 프로그램을 네. 즐겨봤기도 했고요. 맞습니다. 2012년도에 한 중국 드라마에 출연을 하면서 인연을 맺은 추자현 그리고 우효광 부부인데요. 2015년도에 공식 열애를 이제 인정을 하면서 2년 후인 2017년도에 부부가 됐습니다. 특히 배우 추자현 씨 남편 우효광 씨 같은 경우에는요. 이 국내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유행어를 만들었죠. 외국인인데. 결혼 좋아라는 말이랑 또 너 죽고 나 죽고 사랑해. 이게 되게 무서운 말 같은데 이거를 해석해 보면은 그냥 죽을 때까지 사랑해라는 뜻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멘트들로 사랑꾼 면모를 얻으면서 사실 국내에서도 그 CF를 많이 찍으면서 그리고 화보를 찍으면서 큰 인기를 얻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2년 전에 논란이 된 우효광 씨의 불륜설은 어떻게 불거진 거예요? 2년 전, 진짜 2년 됐네요. 2021년 7월이었는데 술자리 후에 밤에 돌아가는 차 안에서 우효광 씨가 한 여성을 무릎에 앉히고 있는 이 영상이 유포되면서 불륜설이 불거졌었죠. 네, 그런데 그 당시 우효광 씨의 무릎에 앉은 그 여성 추자현 씨도 아는 사람이라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 해명을 듣고 많은 그 여성분들이 더 이럴 수가 있다고라고 놀라신 것 같은데요. 추자현 씨는 이 우효광 씨 불륜설 상대로
비롯된 이 여성과 친한 사이인데다가 이웃사촌 같은 관계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요. 추자연 씨가 한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밝혔어요. 당시 그 여성이 이 휴대전화로 문자를 하면서 차에 탑승을 할 때 우효광 씨 무릎에 잠시 스치듯 앉았다가 이 안주로 들어가는 찰나에 이 차가 출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차가 출발하지 않았다면 우효광 씨 앞을 그냥 거쳐서 들어가는 걸로 보였을 텐데 이게 좀 그 타이밍이 좀 애매해서 불륜설로 보였을 것 같다라는 해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 2년이 지난 다음에 이 불륜설을 언급하면서 해명하는 이유는 뭐예요? 추자연 씨가 복귀를 하는 시점이기도 하고 이제 배경이 있을 텐데 우효광 씨가 처음에는 본인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거 아무 일도 아니야 했는데 또 영상을 봤더니 이렇게 뒤에 거쳐서 무릎 거쳐서 다른 자리에 앉는 게 보이지 않다 보니까 너무 악의적으로 편집됐는데 근데 이거 영상만 보면 내가 뭐라고 아무리 해명을 해도 대중이 믿지 않겠다고 그래서 조금 가만히 있었다고 그래요.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그러나 그렇게 시간이 흘러도 해결되지 않다 보니까 아내한테 너무 미안했고 그래서 이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게 이랬습니다 하고 사실을 좀 얘기하게 된 배경이 있어 보이네요. 네, 근데 뭐 사실관계 여부를 떠나서 추자연 씨가 뭔가 마음이 굉장히 좀 속상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그런 추자연 씨가 직접 이 사태 수습에 나섰어요. 네, 맞습니다. 2년 전에 이런 논란이 불거졌지만 이 남편 우효광 씨에 대해서 추자연 씨의 마음이 아주 한결 같았는데요. 다음 생에도 나는 우효광 씨와 결혼을 할 거다라면서 눈물을 흘렸고요. 자신의 SNS에 우효광 씨와 팔짱을 끼고 또 어깨 동무도 하고 서로를 바라보면서 환하게 웃는 이런 다정한 근황을 공개했습니다. 사실은 이 불륜설에서 비롯된 부부 불화설을 완전히 잠재우려는 노력으로도 보이고 실제로 그렇게 보는 팬들도 이제 굉장히 많아졌어요. 추자연 씨의 이런 적극적인 노력 덕분에 남편의 불륜 의혹에 대한 논란은 어느 정도 가라앉은 분위기이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연예 라이브였습니다. 이번엔 대한민국 대표 스타들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는 스타 주민 시간입니다. 네, 스타 주민 오늘 주제는 뭐예요? 네, 오늘 주제는요. 특별하게 오늘은 송가인 씨가 부르는 노래 한 소절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들어보실까요? 큐피트와 사리 가슴을 뚫고 사랑이 시작된 날 또다시 운명의 페이지는 넘어가네. 나 당신 사랑해도 될까요? 말도 못하고 한없이 애타는 나의 눈짓들 세상이 온통 그대의 하나로 변해버렸어. 이거 또 송가인 씨 노래로 들으니까 또 다르네. 그러니까 네? 너무 좋은데요? 노래 잘한다. 네. 다들 어떤 곡인지 눈치채신 것 네. 같은데요. 알죠. 지금 들은 노래는 짝사랑하던 남편을 위해 만든 프로포즈송으로 전 국민의 사랑을 받았었던 심수봉 씨의 비나리란 곡입니다. 근데 오늘의 주제와 이 노래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노래 첫 가사 아까 다들 기억나시죠? 큐피드가 나오는데요. 오늘 스타주민 주제는 이 사랑의 신 큐피드와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스타주민 주제는 사랑의 큐피드가 된 스타들입니다. 사랑의 큐피드가 된 스타들 누가 있을까요? 바로 가죠. 사랑의 큐피드가 된 스타들 첫 번째 스타는 백만송이의 들이댄 호랑나비입니다. 뭔지 아시겠죠? 김은국 씨. 맞습니다. 첫 번째 스타는 가수 김은국 씨입니다. 근데 연예계 마당발인 건 알겠는데 도대체 누구와 누구를 맺어준 그런 큐피드가 된 거예요? 아까 송가인 씨 노래 비나리의 주인공 남편을 짝사랑했던 심수봉 씨인데요. 심수봉 씨가 1993년 10월에 본인이 진행했던 심수봉의 트로트 가요 앨범이라는 이 프로그램의 담당 PD랑 재혼을 해서
깜짝 놀라게 했는데 사람들이 더 놀란 게 있었어요. 으아, 그 큐피드가 김은국이래. 이래서 더 놀랐었죠. 네, 김은국 씨가 이 심수봉 씨의 큐피드를 자처한 이유는 뭐였을까요? 김은국 씨가 심수봉 씨 부부와 깊은 인연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 김은국 씨가 2시에 인기가요라는 라디오를 진행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라디오에 심수봉 씨가 무려 게스트로 등장을 한 겁니다. 근데 이 라디오의 또 PD가 현재 그 심수봉 씨의 남편이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PD이자 게스트이자 MC로 이렇게 셋이서 만나게 됐다. 약간 이런 상황이었던 건데요. 2023년 4월에 이 김은국 씨가 한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친구가 되고 의지가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었는데 이게 나도 모르게 큐피드의 화살을 꽂힌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라면서요. 심수봉 씨의 사랑의 메신저 역할을 하게 된 이 이유에 대해서 밝혔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심수봉 씨가 지금의 남편을 짝사랑하고 있었다고요? 와. 네, 세상에 우리 심수봉 씨 만인의 사랑을 받지만 짝사랑이 있었는데 당시 이제 진행했던 라디오 프로그램의 담당 PD였다고 했잖아요. 근데 PD가 너무 잘해주더라는 거죠. 어머, 날 좋아하나? 근데 사실 뭐 좋아하나를 안 하더라도 너무 잘해주니까 본인도 막 마음이 몽글몽글 생긴 것 같아요. 또 주변 지인들한테 얘기했겠죠. 왜 좋아하는 거 티나잖아요. 그 사람 얘기만 계속 하거든요. 근데 지인들이 옆에서 꿈 얘기를 하면서 어머, 아니야. 그 사람도 좋아할까? 너네 인연인가 봐. 이러면서 막 부추겼다는 거예요. 그 꿈 얘기가 뭐냐. 너 그 PD랑 차를 마시고 있었는데 좀 있다 보니까 둘이 무덤 뒤에서 나오더라. 무덤 공포 영화냐고요? 아니까 그만큼 100년 해로해서 무덤까지 같이 가. 어머, 그 사람이 네 배우자가 될 것 같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이렇게 양념을 뿌려주셨다고 하네요. 네, 그거에 대해서 심수봉 씨의 반응도 좀 궁금한데 좀 시큰둥했을까요? 심수봉 씨가 굉장히 좀 시큰둥했었다고 해요. 근데 저 같으면 제가 약간 마음이 있는 사람이랑 야, 너 잘 될 것 같아. 이렇게 주변에서 막 바람을 넣으면 뭐야. 저 사람도 나 좋아해서 주변에 말한 거 아니야? 약간 이렇게 김칫국을 마실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심수봉 씨가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면서도 그냥 시큰둥했었던 이유가 크게 2가지가 있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그 PD님이 유부남인 줄 알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안 될 거다. 안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2번째로는 다 이 사주팔자가 또 가끔 문제가 되는 게 이전에 사주팔자를 들었는데 내 사주에 너는 남자복이 없다. 넌 남자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이미 들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남편복이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꿈 이야기를 들은 며칠 뒤에 우연히 김은국 씨를 만났는데 이런 금동아줄 같은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 큐피드 김은국 씨가 저 친구가 말이야 2년 전에 이혼하고 혼자 사는 친구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네, 너무 실감나죠. 예. 이 심수봉 씨가 이 이야기를 들은 그때부터 막 심장이 쿵쾅대면서 내 운명의 사람인가? 내가 이 사람한테 좀 관심을 보여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꿈 얘기가 딱 맞아 떨어진 건데 그래서 그 짝사람의 마음을 표현한 아까 그 노래도 그렇고 몇 곡이 있죠? 맞습니다. 오늘 스타주미 주제 소개할 때 제가 힌트로 들려드렸던 심수봉 씨의 히트곡 비나리인데요. 원래 이 심수봉 씨가 지금의 남편을 너무 짝사랑해서 만든 곡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가사가 심수봉 씨가 방금 최정화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저 사람하고 난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있어서 부정적인 가사 위주였었다고 하는데요. 그때 심수봉 씨의 친구들이 간절히 애원하고 싹싹 빌어도 될까 말까 한데 이렇게 부정적이어서 되겠냐? 이런 조언을 해줬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뒤에 하늘이여 저 사람 영원히 사랑하게 해줘요 라는 가사를 더 붙였다고 합니다. 네. 근데 누군가 이렇게 좋아하면 사실 주변에서 보기 좀 티가 나고 맞아요. 당사자는 더 잘 느낄 텐데 궁금한 게 지금의 심수봉 씨 남편은 그때 이제 심수봉 씨의 마음을 알고 있었을까요? 심수봉 씨 말에 의하면 몰랐던 것 같아요. 이 PD분은 그냥 내 진행자시고 하니까 그냥 잘해줬던 건데 심수봉 씨랑 그 친구들이 내가 좋아하는 걸로 좀 착각했던 것 같다. 뭐 그렇게 얘기를 심수봉 씨가 전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럴 때 누가 속이 타요? 친구가 내 친구가 이렇게 좋아하는데 해서 심수봉 씨 대신 가서 고백을 했다 그래요. 우리 수봉이가 좋아합니다. 우리 저기 지금 있는데 나랑 좀 같이 가요. 해가지고 이 PD 분을 데려갔어요. 갔는데 100마디 말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 비나리를 심수봉 씨가 딱 부른 거예요. 이걸 듣고 PD분이 마음을 딱 결정했다고 그래요. 아니 가사도 애절한데 이 노래 정말 뭐 지구 최고 우주 최고로 노래 잘하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랑 고백을 받은 남자분, 이 PD분 무려 이 노래를 너무 좋아서 또 불러줘요. 이거를 무려 8번을 계속 불렀다고 해요. 얼마나 좋으면 그랬겠어요. 사랑은 그래서 타이밍이라고 그러는데 그 타이밍에 나타나서 그 불을 탁 붙인 사람이 으아! 네? 사랑의 큐피드 노릇을 톡톡히 한 거네요. 맞습니다. 김은국 씨가 어떻게 사랑의 큐피드 역할을 했는지 궁금하시죠? 그리고 김은국 씨가 심수봉 씨에게 큐피드 역할을 한 데에 대해서 생색을 좀 내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영상을 통해 만나보시죠. 심수봉 씨가 그 당시 이제 몰래 데이트를 하셨는데 어디서 하셨냐면 우리 집에 자주 놀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 PD를 또 우리 집에 초대를 해서 자연스럽게 만남을 주선을 했고 심수봉 씨 근데 말이죠 중국에 잘 쓰면 뭐 양복 한 번 있는 거 아시나요? 아직까지도 연락이 없으시네. 뭐 세월이 지났지만은 김은국 씨는 언제 봐도 너무 재밌고 유쾌합니다. 근데 최근 심수봉 씨가 결혼해도 사랑은 안 받았다. 뭐 이런 충격 발언을 했어요. 아까 제가 심수봉 씨 사주에 남자가 없다, 남자복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이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심수봉 씨가 실제로 본인의 이 인생을 돌이켜보면 어렸을 때는 아버지를 여의어서 좀 힘들게 살았던 부분이 있고 그리고 삼촌에게 학대를 받았었던 기억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2023년도에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결혼해도 사랑은 안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 팬들의 마음을 깜짝 놀래킨 거예요. 어느덧 재혼해서 이 30년 동안 가정을 잘 꾸리고 있는 심수봉 씨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랑을 받고 싶어서 결혼을 했는데 나만 혼자 사랑을 하지 정작 우리 남편은 사랑을 줄 줄 모른다. 비나리의 노랫말을 사랑해도 될까요가 아니라 사랑받아도 될까요로 썼어야 한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 남편분이 무뚝뚝하다라는 걸 좀 돌려서 좀 토로를 하신 것 같아요. 네. 이 얘기를 들은 사랑의 큐피드 김은국 씨가 얘기합니다. 남편이 내성적이어서 말을 못해 그렇지 어디선가 비나리 들으면서 울고 있을 거야. 맞습니다. 말로 다 하지 못해도 전해지는 마음이 있죠. 네. 네. 아니 워낙에 그 분이 점잖고 좀 덤덤해요. 아시는구나. 근데 농담도 잘하고 재미는 있어. 네. 잘 사셔야죠. 중요하죠. 이제 김은국 씨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김은국 씨의 네. 근황도 궁금해요. 지난 5월에 전시회를 열었는데 이번에는 나비입니다. 나비. 200여 명의 유명 작가가 나비를 그린 이 호랑나비 이 갤러리 여기에 200여 점의 그 그림을 전시하는 전시회를 열었고 여기에 본인이 어떤 조직위원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나비를 또 밀고 나가시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스타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죠. 사랑의 큐피드가 된 스타들 두 번째 스타는요. 길길 부부를 탄생시킨 원조 컴퓨터 미인 배우 황신혜 씨입니다. 황신혜 씨는 뭐 컴퓨터 미인, 뭐 데뷔 40년이 됐는데 정말 세월이 멈춘 것 같아요, 저분한테는. 1983년 MBC 공채 16기로 데뷔를 했죠. 진짜 그때 컴퓨터 미인이라고 별명이 붙은 게 아니야 딱 봐도 너무 완벽한 미인. 세상에 저런 사람이 있어? 이런 미인이었어요. 그리고 당시 성형외과 전문의들도 인정했던 최고의 미인이었는데 이런 황신혜 씨에게 고민이 있었다 그래요. 이 고민 진짜 이해 안 됩니다. 제가 웬만하면 공감을 하는데 나 코를 성형하고 싶어. 이유는 너무 코가 날카롭고 높아서 나 너무 귀여운 인상, 동글동글한 인상을 갖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황신혜 씨의 욕심이 끝이 없네요. 이런 황신혜 씨가 큐피드로 나선 길길 부부 어떤 분들일까요? 네, 1995년도 결혼하면서 이 연예계와 정계를 떠들썩하게 만든 바로 최명길 그리고 김한길 부부입니다. 각자의 분야
분야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상을 차지한 분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화목한 가정을 이뤄서 어느덧 28년 차 이 부부로 손꼽히고 있는 사람들이죠. 최명길 씨는 최근 SNS에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이 눈을 맞추고 있는 모습을 공개했는데요. 이 사진 속에서 서로를 향한 이 애정이 너무 가득가득 느껴져서 역시 괜한 이 연예계의 소문난 원앙 부부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이런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원앙 부부가 된 게 길길 부부 두 사람 사이에 컴퓨터 미인이죠. 황신혜 씨가 항상 껴있었다 그래요. 데이트할 때. 네, 최명길 씨와 김한길 씨는 얼굴이 너무 알려졌던 당시이기 때문에 연애하는데 걸림돌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황신혜 씨가 항상 둘이 만날 때 같이 다니면서 두 사람의 열애를 지켜주기 위해 든든한 방패막이 역할을 자처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황신혜 씨하고 최명길 씨가 어떤 친분이 있길래 이렇게 사랑의 큐피드를 자처하고, 예. 네, 두 여자 배우가 1994년에 사랑은 없다라는 드라마에서 만났어요. 올해로 30년 차, 만 29년을 좋은 인연을 이어오고 있는데 2011년에 황신혜 씨가 두 사람이 친해진 계기를 얘기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처음에는 명길이 언니가 너무 우아하고 지적이고 그래서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봤더니 엉뚱하고 코믹한 면이 있어서 좋아하게 됐는데 뭐냐면 무드 있는 음악이 탁 나오면 갑자기 일어나서 막 춤을 추더라는 거죠.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언니 미친 거 아니야? 이러면서 친해지게 됐다. 아주 황신혜 씨 입담도 재밌습니다. 네, 이 사랑의 큐피드 황신혜 씨의 도움을 받기 전에 길길 부부는 이 표현이 어떠고 싶어? 전화 통화로 네. 이렇게 뭐 폰팅, 네 그렇게 네. 연애를 했다 그래요? 맞습니다. 김한길 씨의 이 박력이 어떻게 보면 통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라디오 방송국 이 복도에서 이 김한길 씨가 인형같이 생긴 최명길 씨를 딱 마주쳤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첫눈에 반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명길 씨의 이렇게 첫 만남에서 이야기하기 쉽지 않은데 며칠 뒤에 내 생일인데 저녁 식사 한번 같이 하시죠? 라고 첫 만남에서 그냥 첫 대면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최명길 씨가 이때 인기가 얼마나 많았어요. 그래서 당연히 거절하죠. 이게 무슨 소리야? 라는 생각에 당연히 응하지 않자 이때는 굉장히 공손하게 그럼 전화번호라도 주실래요? 라고 해서 전화번호를 이제 드디어 받아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12시가 되자 이 최명길 씨가 이 김한길 씨가 최명길 씨에게 전화를 해서 그날 저녁에 결혼합시다. 프로포즈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2달 동안의 전화 통화 끝에 이 드디어 만남을 허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니, 뭔가 확신이 딱 들었나 봐요. 어쨌든 2달 동안의 폰팅 끝에 첫 데이트를 하는데 그때 황신혜 씨가 배속했다는 거죠? 아니 지금 그런데 지금 굉장히 무리수가 있어요. 결혼했으니까 망정이지. 뭐 첫 통화에 결혼합시다 정도가 아닙니다. 드디어 만났잖아요. 첫 데이트에 김한길 씨가 최명길 씨한테 우리 뽀뽀나 한번 하지. 아니 지금 좀 얼굴 처음 봤는데요. 데이트 처음인데요. 이런 놀라운 일, 이런 얘기를 또 본인이 전한 적이 있고 또 황신혜 씨 사랑의 큐피드와의 만남은 이렇게 전했어요. 이제 첫 데이트를 하러 가서 이렇게 갔는데 내가 차 안에 있는데 누가 먼저 와서 최명길 씨가 아닌 어떤 여자가 먼저 와서 이렇게 내 차 안을 이렇게 보더라. 근데 그게 바로 황신혜 씨였다. 말하자면 정찰을 나온 거였다는 거죠. 그렇게 또 황신혜 씨와의 첫 인연은 얘기를 했는데 자 이제 첫 번째 뽀뽀나 한번 하지 했죠. 그리고 요번에 드디어 또 두 번째 밥을 먹는데 어머나 이때 딱 발각이라고 해야 될까요? 발견이라고 해야 될까요? 보도가 뉴스가 나간 겁니다. 그래서 또 결혼까지 갔다는 세상에 언론이 김한길 씨를 이렇게 도와줬네요. 네. 그리고 최명길 씨에 대한 그 황신혜 씨의 의리도 보통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보면 지금은 열애설이 나도 나중에 헤어져도 그냥 좋은 뭐 동료로 남기로 했습니다라고 하면 다들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시대지만 30년 전은 열애설이 나면 그냥 결혼이고 그냥 이제 당연히 활동 이제 안 할 건가 보다라고 생각하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황신혜 씨가 정찰을 나갔다는 건 제 생각에는 내가 열애설이 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감안하고 나갈 정도로 우정이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정도의 용기 있는 큐피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두 분이 결혼까지 골인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당시 황신혜 씨가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이 길길 부부의 연애를 완벽하게 숨기기 위해서
자신이 김한길 씨 옆에서 다닌 적도 있다고 해요. 근데 의리녀다. 저는 이거는 정말 대단하다. 어. 내가 열애설이 잘못 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옆에까지 붙어 있어줬다? 이거는 정말 장군 하는 이유를, 황장군이라고 불리는 이유를 알 것 같은 부분입니다. 네, 정말 그 의리가 대단합니다. 네. 그런데 황신혜 씨는 이 길길 부부 때문에 열애설에 한번 휩싸인 적이 있다 그래요? 네, 황신혜 씨를 보러 최명길, 김한길 부부가 미국에 간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이 두 사람이 결혼 16주년 기념일이었다고 하는데요. 황신혜 씨가 차를 빌려서 이벤트를 해주려고 차에서 셀카를 찍고 SNS에 그 사진을 올렸는데 그 차량에서 찍은 사진이 순식간에 황신혜 씨의 열애설로 번져버렸다고 합니다. 당시 황신혜 씨는 혼자 찍은 사진으로 인해 황신혜 열애설 솔솔, 누굴 위해 이벤트 했나 등의 추측성 기사가 쏟아졌다고 하는데요. 결국에는 최명길, 김한길 부부의 사진을 올리고 나서야 이 모든 의혹들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황신혜 씨의 사진 볼 때마다 궁금한 게 대체 비결이 뭘까? 혹시 공개한 게 있나요? 저는 또 올해 초에 그 패션쇼장에서 사진이 아니라 실물로 또 황신혜 씨를 본 적이 있는데 여전히 컴퓨터 미인이고 일단 몸매가요. 너무 식상한 말이지만 20대 기죽이는 몸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관리 비결에 대해서도 방송을 통해서 공개한 바가 있는데요. 죽어라 하는 운동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혹독한 관리에 대해서요. 주 4회 정도 PT를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할 때는 힘들어도 운동은 끝까지 한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또 끝이 아닙니다. 일주일에 4번에서 5번 정도 유산소를 하는데 최소 50분은 걷고요. 될 수 있으면 저녁 약속은 잡지 않는다고 해요. 이렇게 20대 기죽이는 이 몸매를 완성할 수 있었음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스타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사랑의 큐피드가 된 세 번째 스타는요. 노총각을 구제한 효녀 가수 현숙 씨입니다. 현숙 씨, 연예계 노총각들이 많은데 어떤 노총각을 구제해줬을까요? 아마 우리나라 리포터라고 하면 딱 가장 먼저 생각나는 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 그 연예계 대표 마당발 조용구 씨. 조용구 씨. 현숙 씨가 이 연예계 대표 또 이 큐피트 역할을 자처한 덕분에 조용구 씨가 2008년도에 41살이라는 나이를 청산하고 이 방송인 신재은 씨와 웨딩 마치를 올릴 수 있었는데요. 노총각 탈출의 그 1등 공신은 역시 현숙 씨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숙 씨는 왜 조용구 씨의 오작교를 자처했을까요? 결혼이 간절했던 조용구 씨의 끈질긴 부탁 때문이었다고 하는데요. 무려 5년 동안 누나 나 어떤 소개팅 좀 해줘. 선 좀 와, 받고 5년 소개시켜줘. 동안? 이랬다는 거죠. 현숙 씨가 안 돼 하지 못한 이유가 진짜 조용구 씨처럼 이게 좋은 사람이 없다. 아주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순수하고 아주 그래서 싫어하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중매를 서게 됐다 하면서 이렇게 좋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나 아니었으면 결혼하지 못했을 거다. 이렇게 또 본인의 공을 잘 강조하기도 했죠. 네, 현숙 씨는 지금의 조용구 씨 아내를 왜 소개해 준 거예요? 일단 앞서 너무 좋은 얘기를 해주신 게 결혼은 타이밍이다라고 네.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저도 너무 공감을 합니다. 우연히 현숙 씨가 그냥 머리 손질을 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정말 이 타이밍에 조용구 씨가 전화가 왔대요. 그래서 현숙 씨가 정말 친동생처럼 아끼는 마음에 너 왜 결혼을 안 하고 있니? 결혼을 해야지라고 다시 한번 다그쳤는데 조용구 씨가 여느 때처럼 누나 그러지 말고 소개팅을 해줘. 소개팅을 좀 해달란 말이야. 라고 또 졸랐던 거죠. 근데 타이밍이라는 게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 타이밍에 현숙 씨 옆에 앉아있던 분이 바로 방송인 신재은 씨였던 거예요. 그래서 현숙 씨가 신재은 씨를 딱 보고 너 남자친구 있니? 이렇게 물어봤는데 마침 그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바로 전화기를 넘겨주면서 운명적인 만남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네, 미용실의 인연이 이렇게 많습니다. 현숙 씨와 조용구 씨 아내가 같은 미용실에 다니면서 이렇게 조용구 씨까지 만나게 된 건데 근데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조용구 씨의 아내가 현숙 씨에게 조용구 씨를 소개받았을 때 기분이 살짝 나빴다 그래요? 무슨 일일까요? 바로 지난 2월에 얼마 되지 않았어요. 이 조용구 씨 아내가 방송에 출연해서 얘기를 한 건데 처음에는 솔직히 기분이 나빴다.
왜 나빴느냐? 아니 사실 나이 차부터 나는 20대 막바지여도 앞에 2를 달고 있는데 조영구 씨는 이제 막 40대를 넘겼다고 하지만 앞에 4자를 달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도 이 현숙 선배님이 소개시켜 주신 거니까 나가서 얼른 밥만 먹고 와야지. 이렇게 조영구 씨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었다고 해요. 자, 그래서 두 사람은 이 사랑의 큐피드 현숙 씨의 초청으로 오리 고깃집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내분이 신지연 씨가 언뜻 봤더니 조영구 씨 얼굴이 괜찮더라는 거죠. 사실 조영구 씨 이목구비 잘생겼어요. 그래서 얼굴도 괜찮은데 또 그다음부터 마음을 사로잡은 게 조영구 씨가 또 이렇게 첫 만남이지만 내가 이 상경에서 얼마나 어렵게 고생하며 이 자리까지 왔는지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얘기도 아주 솔직하게 하고 또 오리고기도 상추에 막 싸가지고 잘 또 건네주고 네. 이런 모습에 또 우리 미인, 어린 신지연 씨가 또 마음이 흔들렸네요. 큰 기대 없이 나갔는데 이를테면 홀렸네. 생각보다 괜찮은 게 맞아요, 무서운 맞아요. 거예요. 다정한 게 무서운 조영구 거예요. 씨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아내의 마음을 얻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얻은 거예요? 조영구 씨의 말에 의하면요. 아내를 얻을 수 있었던 비결은 다름 아닌 무관심에서 비롯됐다고 합니다. 뭐 하나 부족할 것 없는 지금의 아내가 현숙 씨의 체면을 생각해 나왔겠거니 하고 무뚝뚝하게 대했더니 오히려 반응이 왔다는 건데요. 이 당시에 제가 조영구 씨하고 한 방송 프로그램에 같이 출연하고 네. 있었는데 네. 데이트를 하고 오실 때마다 서경석 씨한테 야, 경석아, 내가 그 어린 친구를 만나고 왔는데 아씨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맨날 이렇게 조언을 구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마다 서경석 씨가 형 너무 그렇게 막 그러면 어린 친구들 부담스러워서 다 도망가 이런 조언을 해줬었는데 말로는 조영구 씨가 무관심 때문이었다고 하지만 서경석 씨의 조언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사랑의 큐피드가 한 사람 더 있었네요. 조영구 씨의 이 노총각 탈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 현숙 씨. 위기가 닥쳤을 때 또 한 번 구세주로 나섰다 그래요. 저는 현숙 씨가 진짜 큐피드라고 생각이 드는 게 AS까지 해주는 큐피드입니다, 여러분. 화살을 쏘는 것뿐만이 아니라요. 이 조영구 씨 부부가 연애 시절에 이 만난 지 서로 얼마 되지 않아서 열애설이 터진 거예요. 이 기사가 막 대문짝만하게 나니까 아무래도 결혼 전이다 보니 신재은 씨 부모님 입장에서는 좀 불편하실 수 있죠. 그럼요. 그리고 네. 어른들도 모르게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좀 화가 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일을 계기로 두 사람이 좀 멀어지게 됐는데 현숙 씨가 이때 어른으로서 아주 좀 강하게 탁 나섰다고 합니다. 아니 뭐 하는 거냐, 둘이 뭐 다시 만나라, 좋아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두 사람이 이 서먹했던 관계를 다시 풀고 화해를 하면서 결혼까지 가는데 가장 결정적인 그 날의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조영구 씨 부부 결혼식에서 축가도 불렀다며. 우와. 축가도 불렀어요. 관련해서. 네, 맞습니다. 현숙 씨한테 직접 요청을 했대요. 제목은 누이. 누나잖아요. 현숙 씨, 조영구 씨한테 누나. 현숙 씨도 당연히 흔쾌히 내가 불러줄게. 그리고 이제 이 축가를 불렀고요. 그리고 이제 그 축가를 좋게 부르고 굉장히 이제 결혼식 분위기가 정말 좋았겠죠. 근데 저는 현숙 씨가 진짜 조영구 씨 굉장히 아낀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조영구 씨가 현숙 씨에게 정말 고마워해야 하는 부분이요. 지금의 아내를 만나지 못했다면 그 영재잖아요, 아들이. 그 금쪽 같은 아들을 네. 또 만나지 못했을 거라서. 그렇죠? 맞습니다. 사실 조영구 씨의 아내는 Y대학교 영어 영문학과 출신으로 K방송사 우리말 겨루기란 프로그램에서 1위를 차지한 적이 있고요. 조영구 씨 아들도 방금 예인 씨 말처럼 상위 0.3%의 영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한 대학교 영재교육원에 합격했는데 이는 조영구 씨의 아내 신재은 씨의 공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키우는 거지? 조영구 씨 아내가 이거 들으면 우리가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네. 게 아니에요. 모든 걸 아이와 함께 했다 그래요. 네. 예를 들면 초등학교 때 아이가 수학 문제집을 풀어요. 본인도 그 수학 문제집을 사서 먼저 풀고 옆에서 공부를 도와줬다는 거예요. 이거 쉽지 않죠. 그리고 이런 교육법을 묶어서 12년간 내가 아이를 초중고 12년간 이렇게 키웠습니다 하고 교육서를 낸 적이 있는데 저도 그 책 읽어봤습니다. 책에 이렇게 써 있어요. 엄마는 집안의 중심이다. 엄마의 마음이 건강해야 아이도 건강하고 집안도 밝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실 인생에서 중요한 건 잘 나갈 때보다 위기에 처했을 때 그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거잖아요. 그런
아이를 키우면서 엄마들이 직면할 수 있는 각종 위기에 대한 대처 비법도 들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조영구 씨의 아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육법은 뭘까요? 조용구 씨 아내분, 그러니까 신재현 씨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육법은요, 바로 책 읽기였습니다. 좋은 책을 읽히려고 일주일에 3번 이상은 이 서점에서 책을 고르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이가 일어나자마자 책을 바로 읽을 수 있는 습관을, 그러니까 아예 몸에 체득되도록 그 부분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해요. 실제로 조영구 씨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아들이 더 어렸을 때 사교육을 많이 받았는데 지금은 엄마와 함께하는 교육을 통해서 아주 눈부시게 발전을 이뤘다. 아내에게 고마운 마음뿐이다. 라면서 진심에 담긴 이 고마움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네, 조영구 씨와 아내 신재현 씨도 이제 뭔가 좀 분발해야 될 것 같아요. 현숙 씨가 아직 싱글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는 보답해야 될 때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현숙 씨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싱글이죠. 과거 한 방송에 출연한 현숙 씨가 이 부분에 대해서 쉽지 않겠지만 언급을 한 부분이 있는데요. 누가 50세 넘으면 이 결혼을 안 할 거라고 장담을 하냐. 어쩔 수 없이 못한 거다. 우리 부모님이 호스를 끼고 누워 계시는데 나 혼자 행복하자고 결혼을 어떻게 하냐. 결혼하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다. 나는 순리대로 살고 있다. 언제든지 좋은 분이 나타나면 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서요. 사실은 우리가 큐피드 얘기를 하고 있지만 현숙 씨 하면 또 효도, 이 효녀의 대명사 아니겠습니까? 네네. 네, 이 남다른 부모님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스타도 만나보죠. 사랑의 큐피드가 된 스타들 4번째 스타는요. 무려 2쌍의 사랑의 큐피드를 자청한 국민 MC 배우 국민 MC 유재석 씨입니다. 네, 유재석 씨는 한 명도 아니고 2명의 큐피드예요. 네, 무려 네. 2명. 한 명은 강호동 씨고 한 명은 지석진 씨고 한 번은 소개팅에 같이 나가고 한 번은 따로 나가고 요렇게 해가지고 2명이나 이어졌는데요. 이야. 뭐 그냥 이렇게 소개만 시켜주고 끝난 게 아니라 지금 아내와의 어떤 관계 진전에 있어서 계속해서 도움을 줘서 이게 결국은 결혼으로 이어지게 아주 꾸준히 노력을 해줬다고 합니다. 네, 그럼 가장 먼저 유재석 씨가 연결해준 그 지석진 씨의 스토리 좀 들어볼까요? 네, 유재석 씨가 주선자로 나선 이런 상황이었는데요. 지석진 씨 같은 경우에는 99년도에 결혼을 해서 올해 결혼 25년 차가 됐습니다. 유재석 씨가 마련해준 소개팅 자리에서 이 지금의 아내분을 만나게 됐는데 아내분이 원래 스타일리스트였어요. 그래서 당시에 정선희 씨의 스타일리스트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요. 첫눈에 반해서 결혼까지 골인을 하게 된 케이스라고 합니다. 이 배경에는요. 이 두 사람을 이어주려고 한 이 유재석 씨의 아주 끈질긴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이 지석진 씨 부부의 마음이 동상이몽. 그냥 서로 다른 곳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유재석 씨가 아주 노력을 많이 했어야 됐다고 해요. 지석진 씨 아내가 또 그렇게 어려 보였어요? 굉장히 어려 보였나 봐요. 이걸 이제 다른 사람 차인표 씨의 말을 들어보면 얼마나 동안인지 좀 짐작이 될 수 있는데 지석진 씨 아내의 사진을 본 차인표 씨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성년자 아니냐? 그럴 만큼 어려 보였다는 거죠. 어느 정도냐면은 뭐 이렇게 실제로 서글서글한 이목구비에 앳된 분위기, 청순한 미모의 소유자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차인표 씨가 그렇게 미성년자 아니냐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또 반전이 있어요 여기서. 지석진 씨가 본인 아내의 성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발라드 가수인 줄 알고 만났는데 로코였다. 그만큼 청순한 외모에 어떤 솔직하고 어떤 호방한 이런 성격의 소유자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왠지 지석진 씨가 아내를 딱 봤을 때 첫눈에 반했을 것 같고 아내분은 살짝 마음에 안 들어하셨을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역시 결혼을 하신 분들은 눈이 예리합니다. 예. 일단 지석진 씨가 첫눈에 반한 것과 달리 지금의 아내분이 반하지 않았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2가지나 있었는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그날의 이 지석진 씨의 룩이었습니다. 옷차림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그날 지석진 씨의 옷차림을 들어보니까요. 소개팅 날인데 모자를 눌러쓰고요. 그리고 이 청바지랑 티셔츠를 입고 나갔는데 이 전체적인 모습이 꾀재재한 느낌이었대요. 그래서 소개팅 날 여자들은 막 꾸며 입고 나가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옷 중에 제일 예쁜 옷을 입고 나간단 말이죠. 제일 새 옷을. 근데 상대방이 너무 성의 없이 나오니까 이 남자는 못 쓰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2번째
번째입니다. 남자분들 잘 들어주세요. 이 소개팅 장소에 대한 문제였는데요. 이 여자분이 20대 아닙니까? 지금 저 정도 되면 노포에 가도 됩니다. 근데 이 여성분이 처음에 부대찌개 집에서 만나자는 이야기를 듣고 어머, 어떻게 소개팅 첫 만남에서 부대찌개를 먹을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전혀 나를 배려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건데 이 두 가지 이유로요. 두 번째 만날 때 이 다음 애프터 약속을 거절하면서 나 안 만나야지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맛있는 거 사주겠다고 거기를 가는데 본인이 먹었던 거 중에 정말 맛있었던 부대찌개가 그러네요. 있어서 그런가요? 그 부대찌개를 사주겠다는데 그 진정성을 왜 외면하냐 이거죠. 아니에요. 아니. 부대찌개 먹으면 고춧가루 낄 수 있잖아요. 맞아요. 이거 어떻게 초면에 고춧가루 낄 수도 없고. 그리고 모자 눌러 쓰고 나온 거 이거 진짜 NG입니다. 아니 그래 어쨌든 그 상황에서 두 번째 만남까지 약속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했는데 진짜 이 이제 장소에서 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현재 아내분이. 그래서 이 사랑의 큐피드 유재석 씨한테 가지 말고 계속 같이 있어주세요. 이런 거죠. 그런데 지석진 씨 입장에서 보면은 유재석 씨는 소개팅 빌런이에요. 아니 왜 빨리 안 빠져? 왜 이렇게 눈치 없이 가질 않아? 심지어 집에 바래다 줄 때까지 유재석 씨가 옆에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뭐 최강의 극강의 빌런인 건데 지석진 씨 눈에는 이거 지금 얘기는 나랑도 안 하고 유재석이랑 지금 오늘 둘이 소개팅해?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였다고 하네요. 이게 첫 단추부터 약간 어긋난 것 같은데 지석진 씨는 그럼 눈치를 채고 있었을까요? 뭔가 아내가 좀 그 당시 여자친구가 되게 원하는 그분이 좀 나를 안 좋아한다고 느꼈을까요? 지석진 씨가 2008년 한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내가 나한테 별로 관심이 없는 게 느껴져서 나도 연락이 오지 않을까 봐 싫어하는 척 연기를 했다. 이렇게 밝힌 적이 있는데 유재석 씨가 그때 옆에서 형 정신 차려 이러면서 도움을 줬다고 하네요. 지석 씨 지금 그럼 지금의 아내의 마음을 어떻게 얻은 거예요? 지석진 씨는 일명 100일 작전을 썼다고 하는데요. 유재석 씨의 도움으로 겨우 이 만남을 시작한 그날부터 100일 작전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이 무조건 100일 동안 얼굴을 봐야 하는 거였다고 해요. 단 조건이요. 긴 시간이 아니라 짧은 시간을 보더라도 무조건 100일 내내 보는 거였습니다. 왜 여자들이 나를 짧게 보더라도 이 시간 내내 준비했단 말이야? 약간 그 뒷이야기를 생각하면서 그 감동에 빠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심리를 이용한 아주 똑똑한 작전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그렇게 지석진 씨의 100일 작전이 효과가 톡톡히 먹혔다고 합니다. 네, 100일 작전에 성공했는데 근데 문제는 지석진 씨가 지금의 아내에게 프로포즈를 못했다 그래요. 아니, 반전이에요. 처음에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서 두 번째 데이트는 바람까지 맞췄던 그분이 심지어 지석진 씨한테 먼저 프로포즈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지석진 씨는 아직까지 프로포즈를 못했다고 하는데 이 이제 아내분과 현재 아내분과 정선희 씨가 좀 이제 친분이 있나 봐요. 그래서 이 정선희 씨 또 이 얘기가 굉장히 또 결혼에 도움이 된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연예계에서 거의 드물게 정상적인 패턴의 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네가 아는 그런 남자 연예인하고 다르다. 꽉 잡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이 아내분이 소개팅녀였을 때는 심심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언니 이 남자 진국이에요. 이렇게 변했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정선희 씨가 라디오에서 전한 적이 있어요. 네, 그리고 강호동 씨도 좀 궁금한데요. 네. 지석진 씨 같은 경우에는 유재석 씨가 주선자로 나섰다면 이번에는 강호동 씨와 함께 2대2 소개팅으로 같이 나가서 큐피드 역할을 했습니다. 2004년도였어요. 강호동 씨와 유재석 씨가 이 2대2 소개팅을 나가게 됐는데요. 이때 이미 사실은 이미 상대는 정해져 있었대요. 내 파트너는 너, 네 파트너는 너 이런 식으로 이미 정해져 있었는데요. 강호동 씨가 너무 떨려가지고 그래서 유재석 씨한테 도움을 요청하듯이 그렇게 같이 나간 자리였다고 해요. 그런데 강호동 씨가 지금의 맞은편에 앉아있는 아내를 보자마자 결혼 이 두 글자가 바로 떠오를 정도로 너무 마음에 들고 운명의 상대라고 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강호동 씨의 마음을 눈치챈 유재석 씨가 강호동 씨를 위해서 막 바람을 잡으면서 큐피드 역할로 나섰다고 합니다.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얻듯이 강호동 씨 역시 2006년에 9살 연하의 여성과 아주 웨딩 마치를 성대
성대하게 이루면서 지금의 아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요 얘기 더 듣고 싶은데 시간이 다 시간이 됐습니다. 없네요. 생방송으로 진행을 해서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랑의 큐피드가 된 스타들이라는 주제로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심 속 이색 스포츠 대회인 2023 롯데 아쿠아슬론이 지난 16일 열렸습니다. 아쿠아슬론은 오픈워터 수영과 마라톤을 함께 겨루는 종목인데요. 석촌호수 동호를 2바퀴 수영한 뒤 롯데월드타워 1층부터 123층까지 총 2,917개 계단을 올라가는 수직 마라톤 스카이런으로 진행됐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2번째로 열린 이번 대회는 뜨거운 관심을 받으며 전년 대비 약 2배 늘어난 800여 명이 참가해 열띤 레이스를 펼쳤는데요. 그 결과 남자부는 권민호 선수가 42분 35초, 여자부는 김혜랑 선수가 49분 27초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의 유일한 호수인 석촌호수가 시민들의 깨끗한 쉼터로 사랑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비가 좀 그치고 또 무덥다고요. 네, 오늘 날이 굉장히 덥다고 합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6도가량 또 기온이 오른다고 하니까요. 온열 질환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